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6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요즘 들어 미준 방송에서 제가 경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자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매크로 관련된 기사라든지 칼럼을 여러분들과 함께 자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좋지가 않군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정리해서 당분간 나가 있다가 들어오는 게 좋은가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요, 미국 주식 관련해서도 정보가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유튜브 채널도 어쩌다 한 번씩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의 채널이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공유하고 있는, 이 주장하고 있는 커다란 그림이 있을 텐데, 이러한 커다란 줄거리를 보시지 못하고요, 단 한 편의 컨텐츠가 가진 메시지를 해석을 하시다 보면 오류의 해석을 하실 수가 있다. 잘못된 해석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려운 그 미국의 주식 환경, 그리고 경제의 매크로 상황을 여러분들과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누고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당장 주식을 다 팔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거든요.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오늘 영상만 보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제가 정말로 이 요즘에 이 매크로 경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두 단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겸손해지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경제 기사 그리고 칼럼을 이렇게 우리가 3, 4개, 10개, 20개 아무리 많이 읽어봤어도요, 사실 경제학 박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 기사 몇 개를 읽고 나서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판단에 맞춰서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오만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오만한 예측을 그 바탕으로 해서 폭락장이 오면 대박을 치기 위해서 지금 다 팔가 나가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 모두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미국 증시가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의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의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주식시장이 10%, 20%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도 너무나 좀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부터 바로 상승장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당장 상승장이 시작돼서 앞으로 1년 동안 주식이 쭉 올라가더라도 너무 배가 많이 아프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우리가 처음부터 미국 증시를 선택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한 1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따라서 쉬운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 좀 욕심 없는 건전한 투자의 마인드를 유지하실 수 있는 우리 현명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요, 현명한 구독자를 모시고 6월 2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화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S&P 500은 2% 정도 떨어졌고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56%, 나스닥이 2.98%, 거의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러셀 2000은 마이너스 1.86%로 정리가 됐습니다.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좀 보면요, 어제 가장 많이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펠로톤입니다. 8.62% 떨어졌고요.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좋지가 않죠. 마이너스 8.54% 떨어졌습니다. 퍼시픽 바이오가 8.47%,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8.34%, LC가 8.2%, 파이버가 8.19%, 그 뒤를 이어서 클라우드 플레이어 7.74, 더 트레이드 데스크 7.71, 업스타트 7.56, 데이터독이 7.49, 멜리, 메르카도 리브레가 7.29%, 다큐사인이 6.83%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파망 주식,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볼 텐데요. 엔비디아, 메타,
메타, 그리고 아마존, 거기에 넷플릭스까지, 아니네요, 테슬라까지 5종목이요 5% 이상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좀 무너지면서 힘없이 좀 주저앉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엔비디아는 무려 5.25%나 빠졌네요. 자, 구글 같은 경우는 3.47%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17%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애플도 3% 가까운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전방적으로 좀 폭락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체적인 그 마켓의 브레스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켓 브레스는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는지, 여기에서 만약에 좀 올라간 종목들이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하락장이 끝날 신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finbiz.com입니다. finbiz.com 가서 우리가 S&P 500에 소속되어 있는 500개 주식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어제 주식 시장의 현황은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에너지 종목들은 다 좀 어느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다 거의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마켓 브레스가 굉장히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떨어진 종목은 굉장히 많고 올라간 종목은 소수 종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어제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뭐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요, 10년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주시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3.181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년 국채 금리가 3.2, 3.3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3.25에서 지금 저항선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3.25선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어제 빅스 지수는 현재 28.4까지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뭐 나스닥 기준으로는 3%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 지수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뭐 이 부분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마켓 캐피출레이션, 즉 모든 사람이 항복을 하고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들어 미국 주식 시장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아닐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UBS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전망치를 완전히 깎아내렸다고 합니다. 어디에 대한 전망치냐면요, 이커머스 기업들,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라든지 쇼피파이 이런 이커머스 기업들에 대한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런 기사의 제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lengthy research note니까 굉장히 길게 작성된 리서치 리포트가 이번에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을 텐데 제가 찾지는 못했고요. 요약본만 한번 읽어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는 멀티플 마켓 시나리오가 들어있다. 따라서 시장이 어디로 갈지 좀 시나리오를 작성해 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 안에서 UBS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그들의 고객한테 어떠한 조언을 해주고 있냐면, 좀 지나치게 전망을 좋게 보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망을 좀 하향 조정해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 하향 조정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이커머스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뱅크가 나온 이번에 리서치의 결과를 보니까요, 리세션에 대한 위험성이 더블, 2배로 늘었다고 지금 써 있습니다. 원래는 13% 정도의 확률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6%까지 몇 달 내에 올라갔다는 거죠. 아직까지 리세션의 확률이 30%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UBS의 전망에 따르면 리세션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만에 13%에서 26%로 올라갔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나빠진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굉장히 중대한 슬로우다운, 그 둔화세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어디에 대한 둔화냐면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의 지출이 굉장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옵니다. 자, 만약에 풀 리세션이 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리세션을 피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지출에는 상당히 커다란 감소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 타격을 받을 기업들을 찾아서 우리가 좀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만약에 슬로우다운이 굉장히 마일드하게, 따라서 리세션이 잠깐 스쳐가거나 아니면 리세션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기 둔화가 조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이커머스 기업들의 그
매출이 있잖아요. 이 매출이 2023년 컨센서스에 비해서 5%에서 20% 정도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닝 결과 발표할 때요, 예상치보다 밑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미스를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에 상당히 하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그 기업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하나하나 다른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커머스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경기가 둔화되면서 지출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기대치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대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목표 주가를 줄였다는 얘기죠.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서머리입니다. 아마존을 지금 바이레이트, 아직까지는 이제 매수 의견을 지켜주고 있는데 209달러에서 16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지금 107이거든요. 따라서 아마존은 괜찮네요. 그죠? 자, 167 나누기 107을 하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앞으로 1년 내에 50% 이상, 56% 정도 주가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좀 불리시한 그런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애쉬를 보시면요, 애쉬는 현재 주가가 74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립의 의견을 주고 있고 목표 주가도 원래 90이었는데 48로 반토막을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애쉬 같은 종목은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구나. 자, 그러면 과연 아마존은 그렇게까지 많이 조절을 하지 않았는데 왜 애쉬는 이렇게 좀 전망을 갑자기 이렇게 반까지 줄였을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존은 사실 그 소비재 중에서도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 임의 소비재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존의 성격은 사실 필수 소비재에 더 가깝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사용하시는 쿠팡을 예로 들면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한 거를 오늘도 오더하고 내일도 오더하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사실 이 쿠팡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은요, 예전처럼 필요한 게 있을 때만 들어가서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고 커다란 물건을 사는 그런 웹사이트가 아니라요, 이제는 매일매일 장 보러 가듯이 그냥 들어가서 필요한 거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카테고리는 임의 소비재지만 실제로는 필수 소비재에 가깝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굉장히 다각화돼 있죠.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있고 거기에 광고 매출도 굉장히 많잖아요. 따라서 단지 이커머스 하나의 전망만 가지고 뭐 목표 주가를 크게 하향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애쉬는 조금 다릅니다. 전적으로 이커머스에만 매달리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다가 애쉬 같은 그 이커머스는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가는 그런 웹사이트는 아니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왜냐면 뭐 손공예, 수공예품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그 예쁜 아이템 같은 거를 찾을 때 딴 데서 찾기 어려운 이러한 아이템을 구할 때 들어가는 그런 성격이 더 강하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임의 소비재에 더 가깝다. 따라서 경기의 사이클을 어느 정도 많이 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존보다 애쉬가 훨씬 더 만약에 리세션의 위험이 좀 불거진다면 주가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외에도요, 리얼이라든지 컨텍스트 로직, 스티치 픽스, 그리고 MYT 네덜란드 페어런트,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번에 UBS의 전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애플 그리고 퀄컴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요, 애플의 주가는 무려 2.52% 빠졌고요. 반면에 퀄컴의 주식 주가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4.84%나 기분 좋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의 주가가 엇갈린 운명을 보인 이유는 이 기사에 녹아져 있거든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실패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뭐를 실패했냐면요, 그들 자신의 자체적인 5G 모뎀 칩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개발이 잘 안 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퀄컴이 제공하고 있는 반도체 칩을 계속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TF 인터내셔널 시큐리티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등장을 하는데요. 밍치 쿠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고 애플에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다.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사람
사람이거든요. 자, 이 전문가가 트윗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냐면 그가 최근에 서베이를 해보니까 조사를 했다는 거죠. 이 조사 내용에 따르면요, 애플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이 제공하고 있는 반도체 칩을 대신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5G 모뎀 칩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퀄컴의 칩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100% 그러니까 전체 다 퀄컴 거를 받아서 쓰겠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퀄컴이 자체적으로 예상하기로는요, 20% 정도만 애플이 퀄컴의 칩을 쓰고 80%는 자체적인 칩을 쓸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80%가 덤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순이익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5G 칩이 들어가는 모바일 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따라서 애플이 판매하는 모바일 폰의 개수를 생각한다면 이게 작은 소식이 아닌 거죠. 따라서 퀄컴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 발생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5% 가까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문가 쿠오가 또 한마디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플이 아마도 계속해서 개발을 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자체적인 5G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성공할 때쯤 되면 퀄컴은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퀄컴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의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는 모바일 폰에서 가져오는 매출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갑자기 애플이 떠나게 되면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비즈니스 쪽에서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을 벌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실제로 퀄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메타버스 쪽도 그렇고 자동차, 자율주행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따라 아무래도 이 레비뉴의 그 소스가 다양화되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퀄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다행인 소식이고요. 애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아쉽긴 하지만 커다란 타격은 아닌 거죠. 따라서 좋은 소식이라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볼 기사는요, 중국에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좀 리스트업 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국이 드디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봉쇄를 조금씩 풀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쪽에 많은 매출을 좀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호신호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죠. 자, 반면에 너무나 오랫동안 좀 봉쇄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 7월 달에 어닝 결과가 나올 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기사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이요, 지금 쿼런틴 타임을 줄이고 있다. 쿼런틴은 이제 그 자가 격리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근데 지금 10일로 줄일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14일이거든요. 14일에서 10일로 조금 줄인다. 따라서 조금씩 봉쇄가 풀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모간 스탠리에서요, 막 발표를 했는데 글로벌 엑스포저 가이드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종목들이 각각 이 레비뉴, 그러니까 매출 그리고 비용을 어느 지역에서 지금 가져오고 있는가, 이거를 상세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글로벌 엑스포저 가이드를 보면 어떤 기업이 지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좀 의존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크 주식이요, 가장 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무려 12%나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12%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세미컨덕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요, 28%의 매출이 지금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들을 이어서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우리가 보통 임의 소비재라고 부르는 거죠. 임의 소비재가 5%,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산업재는요 4% 정도의 매출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의 매출이 5%나 중국에 의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자동차 산업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너무나 많은 그런 중국에서 해외에서 그 자동차를 많이 수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라는 엄청난 매출을 중국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배경 지식을 우리가 가진 다음에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살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탑 20,
탑 20 그 기업 중에 이제 세미컨덕터가 들어가지 않는, 따라서 반도체는 제외하고요.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 대한 그 매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기업들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1위는요, 마이크로바스트 홀딩즈고요. 레비뉴가 지금 80%나 중국에 의존을 하는, 완전히 중국의 장사가 대부분인 이러한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윈 리조트가 76%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윈 리조트 같은 경우는요, 마카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존 모터즈 같은 경우는 75%, 베이진이 75%나 되고요. 5위는 라스베가스 샌즈입니다. 62%. 이거 역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보다는 홍콩이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마카오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12위까지 내려오면요, 테슬라가 보입니다. 테슬라 역시도 전체 매출의 25%를 중국 지역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지 않은 타격을 2분기에 받아왔겠죠. 이제 다행인 것은 중국이 조금씩 이 봉쇄를 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좋은 매출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0위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나오는데요.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도 20% 정도의 매출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리스트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 리스트는 반도체 종목의 순위입니다. 자, 1위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요, 전체 매출의 45%를 지금 중국이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의외로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 엔비디아다. 따라서 적지 않은 타격을 2분기에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가 42%나 되고요. AMD도 39%, 퀄컴이 35%,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30%, 램 리서치가 26%인데요. 아까 반도체 평균이 28%였잖아요. 따라서 여기부터 램 리서치부터는 사실 반도체 전반적인 그 의존율보다는 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뒤를 이어서 KLA 25%, 온 세미컨덕터 25%, 쿼버 25, 인텔 24, 브로드컴 23, 아날로그 디바이스 20, 그리고 마이크론 18%, 테라다이는 17%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노출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들은요,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는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겠죠. 굉장히 좀 강력하게 쿼런틴, 그리고 좀 봉쇄령이 내려졌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록다운의 영향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매출에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반면에 좀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부터는 좀 매출이 급상승할 가능성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번 기사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캐시우드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캐시우드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면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좋지 않은 실적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래봤자 아직 2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야후 파이낸스의 기사를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플래그십 펀드, 우리가 보통 ARKK라고 부르는 ETF죠. 이 ETF에 갑자기 최근 들어서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600억 달러 정도의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ARKK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캐시우드의 부활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기사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CNBC 프로의 기사에 따르면 캐시우드가 지금 베어마켓을 어떠한 식으로 견뎌내고 있는지 그녀의 투자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잠깐 읽어보시죠. 자, 아크인베스트 CEO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베어마켓을 견뎌내기 위한 전략이죠. 그리고 이 리스크를 좀 관리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바로 콘솔리데이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콘솔리데이션은 뭐냐면요, 이게 통합하고 모으고, 그러니까 잘라낼 걸 잘라내고 중요한 놈만 남겨놓다, 집중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캐시우드가 화요일날 CNBC에 출연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2021년 2월 이후로 지금 ARKK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의 개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58개나 주식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34개까지 줄여 나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34개까지 줄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확신이 높은 이런 종목들에만 이제 투자를 진행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확신이 떨어지는 것은 다 쳐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사람들이 ARK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ARK에 투자를
투자할 때는 그분들은 다 알고 있는다. 뭐를 알고 있냐면 그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면 굉장히 좀 파괴적인 혁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는 채 하기 싫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혁신적인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모토고 이러한 그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굉장히 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있냐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좀 좋아 보인다, 확신이 커다란 종목들에만 집중 투자를 하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식의 개수를 늘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50개가 넘는 그 종목에 투자를 하다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확신이 들지 않은 것은 다 쳐내고 가장 확신이 좀 크게 느껴지는 이런 종목들만 가져간다. 역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자, 2022년 시작부터 지금까지 ARK 이노베이션 ETF라는 게 있습니다. ARKK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ETF인데요. 지금까지 YTD로 53%나 폭락을 했고요. 그 최고점에서는 66%나 빠졌습니다. 자, 그 와중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많이 빠졌겠죠. 예를 들어서 줌이라든지 테슬라, 로쿠 같은 종목이 사실 가장 지금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종목들이잖아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종목들 역시 지금 줌 같은 경우는 71%나 빠졌고요. 테슬라는 41%, 로쿠는 81%나 최고점에 비해서 지금 하향 조정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캐시우드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죠. 자, 이런 종목들 중에 대부분이 레비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주가는요, 프리 팬데믹 레벨로 내려가 있다. 자, 이 얘기가 뭔지 제가 잠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줌의 주가 차트입니다. 지금 5년짜리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현재 주가가 113까지 내려가 있죠. 자, 중간에 줌의 주가가 뭐 500을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좋은 때였죠. 자, 그런데 보시면 2020년 3월까지 한번 가봐야겠죠. 자, 여기입니다. 2020년 3월 20일 날 129까지 올라갔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때 주가랑 지금 주가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팬데믹이 선언되기 이전의 주가로 지금 주가가 폭락해 버렸다. 따라서 2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주식이. 자, 그런데요, 문제는 줌이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을 한번 봐야겠죠. 자, 줌의 페이지에 가셔서 여기 파이낸셜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나옵니다. 자, 인컴 스테이트먼트 가장 위에 매출이 나오거든요. 자, 줌의 매출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요, 2020년 1월 달 기준으로 줌의 매출은 622밀리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현재를 보시죠. 4,099밀리언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자, 600에서 4,000으로 올랐다면 지금 몇 배가 오른 건가요? 6배 이상 올랐죠. 한 6배 이상 지금 매출이 상승한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2년 동안 매출이 6배 올랐는데 그 와중에 주가는 하나도 오르지 않은 겁니다. 지금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주식의 그 주가는 하나도 변동이 없는데 2년 동안 지금 매출은 6배가 오른 종목이 줌이다. 뭐 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다 이런 식으로 매출은 급성장했는데 주가는 그대로다. 2년 전하고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하이어 멀티플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멀티플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 얘기가 뭔지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ARK가 운영하고 있는 ETF 중에 플래그십이라고 부를 수 있는 ARKK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보면요, 이 종목의 평균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 투 에비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멀티플이잖아요.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시가총액과 비슷한 개념이고 에비타는 순이익과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PER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멀티플이 거의 70배 정도, 69배에 지금 이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굉장히 비싼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에비타에 비해서 69배를 줘야 이 기업들을 살 수 있는 평균 수치가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테크 주식은 순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엄연히 69배라는 에비타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썸션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가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5년이 지나면 이 숫자가 계속해서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16배까지 떨어진다는 가정을 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멀티플이 현재 69배인데 16배로 떨어지면요, 사실 멀티플이 한 4분의 1, 5분의 1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왜? 이유는 뭐냐면
매출이라든지 순이익률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티플이 4배, 5배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매출이 10배 올라가고 순이익률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2배, 3배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훨씬 더 몇 배 정도 멀티플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멀티플, 프리미엄은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그리고 순이익 역시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이들 주식의 미래는 밝다라는 것이 캐시우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기사에서 멀티플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멀티플이 떨어진 테크 주식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TSMC입니다. 자, TSMC의 멀티플이 어느 정도 떨어진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들어와서 밸류에이션 쪽으로 가보죠. 자, 일단 논갭 그 PE 레이쇼를 보시면 PER이죠. 5년 평균이 75배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TSMC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75배를 줘야 살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18.8배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갭을 보시면 더 심하죠. 자, 지난 5년 평균은요, 무려 437배였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높은 멀티플을 확보하고 있었던 기업이 TSMC. 지금 현재는 18.9배까지 떨어져 있고요. 따라서 정말로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건강한 종목들,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종목이 정말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레비뉴의 성장이 지난 12개월 동안 23%,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도 거의 20% 가까운 매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익률도 좋잖아요. 수익률은 52.6%라는 총 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넷인컴 마진도 38%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종목이 TSMC죠. 딱 하나 우리가 약점을 짚은다면 바로 지정학적인 위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TSMC를 가만 놔둘 것인가? 이 분야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담당할 정도의 매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TSMC 관련해서요, 좋은 소식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 티커네임은 TSM입니다. 자, TSMC의 주가가 수요일날 올라가고 있다. 근데 처음에만 그랬고요. 나중에는 떨어지면서 한 1.6%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올라간 이유가 중요한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가격을 상향 조정시킬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어주고 받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격을 6% 정도 상향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칩에 적용이 될 것이고 다음 2023년 1월 달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소식을 디지타임즈가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디지타임즈가 또 하나의 지금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 세계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칩 매니팩처러다. 칩을 만드는 기업이란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부르죠. 파운드리 기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TSMC가요. 아직까지 이렇게 뭐 중대한 아니면 대규모의 컷백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어떠한 걱정이 있었냐면요. 반도체 칩이 넘쳐난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재고가 많이 쌓였다. 뭐 이런 소문이 자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SMC의 주문량도 상당히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TSMC는요. 누구를 위해서 칩을 만들어주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테크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AMD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데서 설계한 칩을 그들을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6월 초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미즈를 통해서 이미 전달해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TSMC가 2024년 정도가 되면 ASML이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진보한 이 반도체 장비를 다시 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고무적인 뉴스가 전해진 적이 있잖아요. 이 새로운 첨단 장비의 이름은 High-NA EUV입니다. 우리가 보통 노광 장비라고 부르는 건데 현재 가지고 있는 노광 장비보다 그 차세대의 노광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ASML이 2024년에 TSMC한테 이 새로운 차세대 노광 장비를 주기로 약속을 했다. 뭐 판매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넘쳐나는 기업입니다. TSMC는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멀티플이 너무나 좋잖아요. 지금 포워드로 봤을 때 PE 레이쇼가 14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과연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만 좀 조심을 하면서 좀 투자를 하면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 2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최근 들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지난주에 나타났던 그 랠리가 과연 베어마켓 랠리, 잠깐 반등, 기술적인 반등을 한 것인가 아니면 바닥을 찍은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자, 이번 영상을 보시면 전문가 한 분이 등장을 하셔서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이 바닥은 찍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좀 자세히 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전문가는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아직까지 바닥을 찍지 못했다고 주장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뉴스가 좀 길어졌는데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ake a listen to what Morgan Stanley's Lisa Shallard had to say. Economists have begun to cut their top-down economic forecasts for GDP, and yet, fundamental company analysts are sitting there like deer in headlights, not knowing what to do with numbers. Sitting there like deer in the headlights. That's not Crossmark's Bob Dole. He joins us right now. Bob, let's talk about that. Do you agree with that sentiment, that statement that Lisa Shallard at Morgan Stanley's made? Look, I think analysts have undercut estimates now for several quarters, so I think they're reluctant, despite Lisa's good comment. The economic numbers are coming down, so they're setting themselves up to have to take some numbers down, but I think they'll probably, in many cases, wait until the quarters are released and see what guidance they get for the back part of the year. To defend corporate America, John, they've done a great job raising prices to keep up with cost pressures in labor and transportation and raw materials. The question is, how long will you and me and businesses pay those higher prices? And I think we're coming to the end of the rope. So I'm going to agree, earnings probably are vulnerable here. So, Bob, walk me through what that means for this market going through this summer and into the end of the year. Well, I think it means it's going to be choppy. I don't think it has to go straight down. We're in a period where perhaps good news is bad news and bad news is good news. Example, last week, growth was a little bit slower. Some signs maybe inflation's peaking, and the market likes it, takes off on the weak news. So if we get weak earnings, we may offset it by some pickup in PE ratios, which have gotten hammered so hard since the first of the year. So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very choppy period. I do think short term, we're in our third bear market rally since this bear market started, and it's maybe only half over. You're happy to call it that, though, Bob? This is a bear market rally, what we've seen over the last week. I don't think we've seen the bottom, John. I want to see more capitulation. I want to see the VIX climb over 40. I want to see put-call ratios expand. And fundamentally, I would love to see some visibility on potential peak in inflation, peak in interest rates, and some visibility, we're not even close to this one, on the Fed getting the end of rate increases. That's what I'm looking for to get the final washout bottom. I think that's still in front of us.